42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 금지행위.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시험에는 전부 다 의무와 책임이 출제됩니다.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까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거, 금지행위,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우리 순서는 조금 여기 제가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거짓 때는 그밖에 어레인의 판단을 3번, 양가로 3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4번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징수. 아마 또 여기는 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보수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보수, 수수료라고, 법정 수수료라고 돼 있죠. 지금 올해 수수료를 보수로 바꾸는데 또 여기는 법정을 안 바꿨어요. 입법의 불기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직접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하는 행위, 탈세 목적, 투기 조장. 자, 이거 네 가지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세 가지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는 하면 안 되고 임대차 중개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는, 매매를 중개업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남을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걸 한단 말이에요. 돈 되는 거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 불척의 상대방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척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 중개업은 되죠? 매매업이 안 된다고 매매 중개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매매를 소개하는 건 되지만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집장사 하면 안 된다고요. 매매 중개업 하는 게 돈 되겠어요? 매매업 하는 게 돈 되겠어요? 매매업 하면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라는 이야기에 소개하는 걸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예? 그건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사무소에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직접거래, 의뢰인하고 직접거래가 되겠죠? 매매업이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뭐 꼭 극단적으로 하면 부부가 같이, 남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부인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한 사무소로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그 매매를 업으로, 업이 얼마가 업이냐, 이거는 사회통념상 판단했는데 직업의 줄임말인데 한두 건
팔았다고 매매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팔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지급적으로 하면 뭐 몇 건 이상, 몇 건 딱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 받은 금액, 남겨먹은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지급적으로 사고 파는 걸 하면 안 되고 소개하는 걸 지급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고 파는 걸 남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지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내년부터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 자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수수료가 보수로 바뀌었는데 또 여기는 금지행위에서는 그대로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같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이제 왜 수수료를 보수로 바꿨냐 물어보니까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수라고 하면 왠지 전문가 느낌이 좀 든대요. 변호사 보수 이렇게 하지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수수료는 뭐 장사꾼들이 수수료 떼먹는다 뭐 남겨먹는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좀 용어를 바꿨다고 내년부터 수수료라는 표현을 보수로 보수 뭐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사례 증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수수료 외에는 실비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실비도 받으면 안 된다. 실비가 뭐예요? 차비 들어가는 거 실제 들어가는 게 실비죠. 실비 포장마차 하면 실제 들어간 돈만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실비 실제 들어간 돈 실비. 그래서 차비 제주도 갔다면 비행기값 예를 들면 이런 거 차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뭐 이런 거 등기사항 증명서 떼는 데 들어가는 돈 뭐 예를 들면 1,000원 이런 거 실비죠. 그건 계약 승리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죠. 실비는 실비를 받아도 위반 아닙니다.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요. 실비는 받아도 된다고요. 그 시험에 수수료 외에는 실비도 받을 수 없다 X라고요. 실비는 받아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나왔던 것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왜 가장 많이 나왔냐면 옛날에는 실제로 초과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초과해서 받기는 커녕 법정 수료도 다 못 받습니다. 현실이. 초과해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수수료 외에 국선작가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의뢰인이 감사의 표시로 금 한 양을 가져와서 받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행하였다. 수수료 초과해서. 어떤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돼요. 선물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되고요.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받아도 안 되고 자동차를 받아도 안 되고 금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쳤다면 위반이 아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기수범만 처벌하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살인은 살인미수죄도 처벌받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를 들면 10억만 받아주시오.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라. 알았다. 그럼 각서 써라. 10억 더 받는 거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거 확약서 써줘도 그거 가지고 위반은 아니라고 실제 받아 먹지만 않았다면. 근데 실제로 받으면 위반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뭐가 거짓말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되고,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이고요. 대법원 판례는 없고 수원지방법은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요. 만약 살인사건 났어요. 근데 말 안 해줬어요. 그 들어갔어. 매수인이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아파트에서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 집에 사람 죽은 건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자꾸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데요? 이렇게 하니 그 살인사건 난 거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옆에서 알려준다고 항상. 그래가지고 무섭잖아. 그 몰랐으면 잘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막 무섭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주위에 뭐 살인사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송 제기했다고요. 손해배상하라고 말 안 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인사건 난 거 말 안 했다고.
책임 없을 것 같아요. 판사는 대부분 판례는 없어요. 수원지방법원에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하급심 판례니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거래 금액이 싸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살인사건이 났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 지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 확인 설명 뭐 죽은 것까지 그걸 다 말하면 그럼 죽었다 하면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요? 계약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럼 거짓말하면 거짓말했다고 책임져야 되고 진실을 다 말해보면 아무도 계약 안 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금 최진실이 살던 집 그런 거 지금 하나도 못 팔았잖아요. 지금 그 자살한 거 다 뉴스에 나와버려가지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저 방배동 있는 집 아예 거래 안 돼요. 네? 못 판 걸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비어있는 걸 딴 데가 살고 그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강호순인가 그 살인사건 난 거 옛날 안산에 개 키우고 하던 집도 지금 흉가로 그냥 비어있어요. 거래 안 된다고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살인사건 났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겁이 나서 계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걸 거래하려면은 판례를 보면 평소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히 싸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싸게 매도인한테 이거 살인사건 나면 거래 못합니다. 이거 빨리 싸게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싸게 하고 확인설명서에 최근에 사망사건 있었음 이렇게 적으면 나요. 그리고 싸게 돼 있고 이러면은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뭐 적어만 놓고 안 읽어주면 모르거든요, 사실은. 확인설명서에 적어놓고 읽어주지만 않으면 안 읽어봐요, 의뢰인들이. 우리 은행 대출 받을 때 자서하세요 이런 말만 하지 이거 뭐 벌건 거 읽어보세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보통 은행에 대출하려면 막 20장 이상 적어야 되잖아. 사인하는 것만 해도 그 사인만 하려고 해도 한 5분 해야 돼. 사인 자서만 하더라도 주소 적고 주민등록번호만 적는 것만 해도 그거 다 읽어보면 무서워서 대출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설명서 서식에 적어만 주고 최근 사망사건 있었음 해고 그래서 사망사건을 인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렇게 적어놔버리면 그건 책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싸면 다 사요. 그럼 싸면 다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걸 특약으로 안 적었다 하더라도 그냥 싸게 해놓으면 나중에 판사가 아까 포인트가 그거든요.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싸지 않는다는 점. 그럼 싸면 알고도 샀다는 건데 안 싸니까 모르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알면 좀 더 깎았을 텐데 그럼 책임 있다면 똑같이 시세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그럼 싸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뭐 하면? 굿을 해가지고 입대을 했다는 말을 해야 정말 그래서 미쳐 이게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이거는 거짓말이다. 공법 같은 거는 내용은 많지만 공법이 쉬워요. 왜냐면 공법엔 다 적시되어 있는 거 유추해서 가는 게 없어요.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법조문에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열거가 다 있다고 열거주의라고요. 그거 빼고는 다 해도 돼. 열거 있는 거 빼고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거짓되는 행위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 그건 부작위 행위도 거짓되는 행위다. 말하지 않고 나쁜 걸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도 거짓되는 행위다. 적극적으로 속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되는 행위다. 판례 맞아요. 말 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도 거짓되는 행위지만 나쁜 걸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거짓되는 행위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그래서 기획금은 기거리, 코획금은 고거리. 이거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개업 공개사들이 엄청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분이 실무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계시지만 나중에 학교가 나오면 다 사장님들이고요. 제가 한번 만나기도 힘들어요. 돈 많이 벌어버리면. 사장님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어느 게 돈이 되게 이렇게 묻더라고. 저보고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5, 6, 7 어느 게 돈이 되게 이렇게 저보고 역으로 질문하더라고. 뭐가 돈이 되겠어요? 이거 하고 이게 위에 이거 하고 1번부터 4번하고 5번부터 7번 중에서 뭐가 더 돈이 되겠냐고. 돈벌이가 뭐가 좋겠냐고요. 모르겠어요. 부동산 학개론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처벌 규정이 무거우니까 돈이 되니까 처벌 규정이 무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와가 나는 네가 하지 말라는 거 요것만 해가 돈 벌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강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 분양권 전매가 요즘 돈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언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딱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요. 동동탄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위례 신도시인데 동동탄도 수동탄 옆에 동동탄 있죠? 화성시. 위례 신도시는 저기 송파 저쪽이고 하남하고 어디야 저 송파하고 강준가 어디 세 개 행정구역이 합해져 있죠? 위례 신도시는 저 공수부대 있던 자리 남한산성 밑에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고 네, 맞아요. 마천지구 그 근처 마천동 맞아요. 거기 마천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면 돼요. 그 근처. 자, 그래서 어쨌든 분양 관련 정서가 뭔지 이것도 이제 판례가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고 분양 관련 정서가 아니고요. 동호수 특정되기 전에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청약통장 이런 게 분양 관련 정서예요. 지금 청약통장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게 뉴스에 치보면 청약통장 치보면 7천만 원이에요. 최고 비싼 게. 치봐야 뭐 거기 컴퓨터에다가 청약통장 가격 이런 거 한번 치보라고 얼마인지 시세. 청약통장 시세 이런 거 한번 치봐요. 7천만 원 최고 비싼 게. 최고 비싼 건 뭐겠어요? 뭐 노부모 공양 세대라든지 뭐 이런 거 특별 분양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 한 150번 이상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청약저축 150번 1,500만 이상 들어간 거는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양받아가지고 프리미엄이 1억 넘게 훨씬 붙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7천만 원 주고 산다는 거는 그런 거 하면은 이거 뭐지 된다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축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여부로 하거나 중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 예를 들면 뭐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 있는 거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거든. 지하상가. 그럼 처음에 수분양자, 처음에 그 임차인이 그대로 자기가 장사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전대한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린다고 권리금 더 받고 그거 다 불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가급적 이러면 오래 하려면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는 안 들어가. 그 계약서에. 그냥 자기들이 직거래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한다고요. 형식은. 중요한 게 형식이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나중에 처벌받을 때는. 진실, 실제가 중요해요. 살인해놓고 살인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서 다 쓰고 확인서 받아놔봐야 소용없어. 살인했으면 살인죄를 처벌받아요. 그 옆에서 뭐 예를 들면 살인해놓고도 살해 당한 사람 그 친인척들이 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약서 써준다고 처벌 안 받아요? 맞죠? 진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할 것 같으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만 안 들어가 버리면 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길게 가려면은 그냥 막 위험하게 하고 그냥 몇 년 벌고 그냥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냥 해도 되는데 소위 기획부동산 이런 사람들은 이거 탈법행위 하는 부동산들은 보면 아예 전화기도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다 달라. 전화기 따로 뭐 새도 그냥 전세 얻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리 7개월, 뭐 1년 거 미리 선불로 다 줘버린다고. 그 예를 들면 약국을 하고 있는데 장사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1년만 쓸 테니까 700만 원 선불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되는데 선불로 700만 원, 800만 원, 뭐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주겠죠? 그럼 1년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가버린다고. 더 이상 받아갈 것도 없잖아요. 월세 미리 다 줘버리고 아무도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기획부동산이 소위 뭐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죠? 개발 계획 같은 거, 지도 같은 거 뭐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교한 지도까지 다 있어. 그 개발 계획인데 개발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죠. 지금 세종시 같은데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대. 세종시 지금 제2 경부고속도로 난다고 해가지고 세종시 막 땅이 지금 뭐 이미 아무것도 못 짓는 땅 150만 원
조금 용도 뭐 잡종지 이런 거는 뭐 400만 원이 그래야 되는데 400만 원에 평당. 한 2000년대 후반까지는 평당 15,000원 하던 땅이 15만 원 100배 이상 올랐죠. 100배 이상. 그 세종시 같은 데는 지금은 이제 투자할 단계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초창기 들어갔던 사람 지금 팔고 나와야 될 타이밍이죠, 지금은? 네? 진짜 부자. 진짜 많다고? 진짜 부자. 여기 논밭 가지고 있는 사람가 400만원씩 가. 네, 그래요. 그 졸부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 서울 사는 분들은 서울만 서울인 줄 알고 다른 데 사람 무시하는데 경기도 가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저기 오산이나 화성이나 뭐 이런 데 평택 이런 데 몇백억 부자들 많아요. 예, 보상 뭐 300억 받았다, 400억 받았다 해가지고 고무신 신고 다녀요, 그래도. 못 써. 본인들은 못 써. 그냥 자식들은 막 부모 죽기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은 돈 없으면 없다고 자식들한테 맞아 죽고, 많으면 빨리 안 준다고 맞아 죽고, 다 주고 나면 굶어 죽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힘들대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돼요, 직접 거래. 의뢰인한테 직접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직접 거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서류상은 계약서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도 적고 매도인 매수인 이름도 적잖아요. 그게 매도인 매수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직접 거래예요. 서울에서 지금 강동구에서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60억 땅 60억을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걸 팔았어요. 의뢰인한테 팔았어요. 저 얼굴도 아니, 선생님, 교수님은 안 찍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단히 찍었잖아요. 60억에 팔았어요. 팔고 나서 이게 직접 팔았어요. 직접 거래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직접 거래면 처벌받으니까 옆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도장을 받았다고요. 옆에 있는 도장 받으면서 나 이거 중개업회가 60억밖에 못 벌었다. 너는 얼마 벌었냐 이렇게 약 올리면서 도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장 받고 나니까 그 옆에 도장 찍어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송 제기했어요. 중개수수료 0.9% 69, 54, 5,400만 원 달라고. 도장 찍어줬으니까 내가 중개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중개 안 하고 내가 직접 했다고 하면 직접 거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든지, 직접 안 하고 저 옆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다고 인정하면 수수료 5,400만 원 줘야 되죠? 그 싸우다가 죽였어요. 살인사건 났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5,400만 원 때문에.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돈 달라냐 이렇게 싸우다가 죽였다고요. 살인사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0억 벌었으면 이건 실제 내가 번 게 아니고 좀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좀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조금 도장 찍어줬으면 뭐 한 100만 원이라도 줬으면, 네, 줘요. 간행상 좀 줘요. 그래 한 100만 원이라도 주고, 이건 사실 내 명의만 내밀면 되지 내가 돈 번 거 아니다. 나도 이게 참 남의 내 먹건데 괜히 명의만 빌려주가 지금 손해보고 미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100만 원이라도 미안하다 한 100만 원이라도 줄게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너는 얼마 벌었냐? 나 이때까지 해가지고 이게 60억밖에 못 벌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인사건 난 거 찾아보세요. 한번. 요즘 인터넷 따되니까 이런 말 찾아보면 돼. 강동 직접 거래 뭐 이런 거 치보면 아마 연관 검색 이런 거 치보면 나올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직접 거래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쌍방대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쌍방대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할 때는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법무사 혼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요. 공인중개사법은 쌍방대리가 절대 안 돼요. 민법에서 쌍방대리, 일방대리, 뭐 표현대리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쌍방대리, 쌍방 양쪽을 다 대리한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대리하면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면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죠. 양쪽을 다 대리하니까 혼자서 쓰면 만약에 시세가 1억이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계약서를 쓴다면 1억보다 비싸게 쓸까요? 싸게 쓸까요? 내 마음대로 혼자 다 쓸 수 있어요. 계약서 시세는 1억인데 어떻게 쓸 거냐고 여러분들은. 네? 뭐? 아니, 매도인 매수인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1억 5천 써도 되고 5천만 원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1억? 그냥 정직하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직접 거래를 쌍방대리를 허용하면 누구에게 불리한가? 1번 매도인, 2번 매수인. 그러면 답은 매수인이 매수인이 불리하다. X입니다. 매수인 유리 X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저 같은 물어본다고 매도인 얼마 줄 건데 비싸게 팔아주면 매수인한테 싸게 사주면 너 얼마 줄래 해가지고 나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무조건 높게 쓰면은 매수인이 불리하겠죠? 무조건 낮게 쓰면 매도인이 불리하겠죠? 누가 불리할지는 모른다고요. 어떻게 적을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사람한테 보고 너 얼마 줄래 싸게 사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쌍방대리 절대 안 됩니다. 예외 없이. 민법에서는 원칙이 쌍방대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민법은 일반법이고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입니다.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절대 안 됩니다.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하는 행위 안 됩니다. 43페이지 거기에 맨 위에 양가로 3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A가 1억에 B에게 팔았다. B는 C에게 다시 1억에 팔았다. 근데 중간 생략 등기하도록 중개했다. 결국 B는 전매 차익을 하나도 올리지는 못했다. 1억에 샀다. 1억에 되팔았으니까. 이거는 금쟁이다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A에서 C로 등기하도록 중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B가 샀다가 다시 팔았는데 한 푼도 못 남겨 먹었다고 1억에 샀다가 그대로 1억에 팔 수도 있고 손해보고 팔 수도 있죠. 1억에 팔았어. 1억에 샀다가 남은 거 하나도 없다고 B는 금쟁이다 아니다 이런 경우는 미등기 전매는 했는데 이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는 했는데 차익은 한 푼도 못 남겨 먹었다고 B가 그래도 금쟁이이다. 목적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B가 일단 취득세 안 냈잖아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면 금쟁이에 해당된다. 시험에 그런 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중개계약.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얘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매수인이 우리 집 사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럼 중개계약을 먼저 해요? 거래계약을 먼저 체결해요? 중개계약. 먼저 우리 집 팔아달라고 하고 나서 팔리잖아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 상호 간에 맺는 계약이다. X죠? 의뢰인 상호 간에 맺는 거는 거래계약이잖아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맺는 게 중개계약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중개계약은 구두, 말로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 씁니까? 현실적으로 주로 하는 게. 문서로 해요? 문서 손 들어보세요. 문서. 문서 손 들어요. 두 분. 말로 한다. 손 들어 빨리 총각. 말로. 현실적으로 다 말로 하고 있죠. 전화로도 많이 해요. 우리 집 좀 내놓으려고 전세 내놓으려고요. 집 팔려고요. 얼마 받을 건데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깨끗합니까? 수리했습니까? 올 확장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접수대장 하나 꺼내놓고 그냥 쓰고 끝내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럼 사실은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말로 하고 있다. 일반 이런 건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현업을 있어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할 수가 있더라고요. CCTV는 그 뭐 수사 의뢰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손님을. 이 매수인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둘이 만나서 계약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럼 내가 데리고 이게 갔던 게 CCTV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럼 말로 했더라도 내가 중개 개입했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수리받기 쉬워요. 나중에 소송하면. 근데 단독주택 같은 거는 이제 CCTV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 좀 어렵고요. 약간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공장, 화성의 공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몇 천만 원씩 돼요. 수수료가. 그런 거는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계약서 형식이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현업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 현장 답사 확인서 이렇게 하더라고. 현장 답사 확인서. 제목 현장 답사 확인서 해놓고 뭐 그게 이제 여기 볼 물건이 2개 보여주면 2개 이게 적어놔서 소재지 어디 있는 거 주소 적고 몇 평 뭐 몇 제곱미터 해놓고 위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 박용덕과 함께 현장 답사함을 확인합니다. 맨 밑에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수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처벌받더라도 이게 수집 안 해놓으면 소송하기가 좀 힘들어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소송하기가 힘들죠. 피고 원고를 특정할 수 있어야 소송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딱 저도 소송을 민사소송 한번 형사소송 딱 한번 해봤어요. 공부하려고 그냥 해봤는데 몰라도 생일만 알고 있어도 그 경찰서에 가서 이게 소장 작성해가지고 가서 이거 조회해달라니까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 소송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 왜냐면 소장 적을 땐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회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하니까 그 뒤에 것까지 다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거 받는다는 말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중개계약에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정보 보호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많더라고. 지금 그 카드사 같은 데도 요즘은 생일만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까지 다 적고 현장답사 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안 적고 그냥 가버리면 말로만 하고 가버리면 화성 같은 데는 찾을 수도 없어요. 워낙 공장이 한 몇십 킬로 가야 하나 있고 근데 그 어디 가서 계약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걸 받아놔야 된다고.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적어놔야 된다고. 그 중개계약서 형식은 현장 답사 확인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든 내가 중개했다는 걸 입증만 하면 되죠. 나중에 그 큰 공장이라든지 땅 같은 거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수수료가 1,0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적어야 돼요. 뭐 월세 원룸 투룸 이런 거 뭐 수수료 50만 원 밑으로는 안 적어도 그냥 그 50만 원 떼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쩔 수 없지만 큰 건 1,000만 원 넘는 거는 이런 걸 적어야 된다고. 계약서를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뭐 법이 시험에 나오면 적어야 된다. 이건 X입니다. 현실적으로 적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중개계약서는 서면으로 적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X죠.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돼요. 근데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문서로 적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취지로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거의 다 구두로 하고 있다. 말로 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면 그 접수대장 꺼내놓잖아. 어디 법무사한테서 뭐 은행에서 받은 노트 하나 꺼내놓고 어디에 있는 거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적어요. 적고 현업에 있는 지금 개업공인회사들은 잘 와봐요? 안 와봐요? 와보지도 않죠. 그냥 접수만 받아놔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가봤어요. 미리 그 아파트 같은 거는 아는데 이게 단독 같은 거 이런 건 안 가보면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게 옛날에는 집원 주소로 돼 있었잖아요. 몇 번지. 지금 도로명으로 다 바뀌었죠. 우리 지금 중개사무소에 있는 거는 전부 지도가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집원 주소로 돼 있다고, 번지수로.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도로명 주소를 다 바꿔놨어요. 집원 주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럼 컴퓨터가 아니고 휴대폰 앱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그거 변환하는 거, 그런 걸 다운받아 놓든지 아니면 뭐 일일이 인터넷 쳐가지고 2가지 다 가지고 가봐야 돼. 나중에 집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면 여러분들은 가보는 게 좋아요. 현장에 한번. 가봐야 한번 보고 설명하는 거하고 안 보고 설명하는 건 다르죠. 설명하는 게. 그거 봐야 돼요. 자, 중개계약 그 정도 보고요. 그 시험에 거기에 43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뭐 민사중개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낙성계약이다, 불효식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이런 거는 지금 민법 내용이에요. 민법 계약법까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긴 한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을 어느 정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인데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이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의뢰인이 유리한다고 본 거예요? 지금 이 44페이지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문서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업 공인중개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누가 유리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옛날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사기치려고 하면 의뢰인한테 유리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수수료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개업 공인중개사가 유리하겠죠. 수수료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많아요. 제 친구는 저 속초에서 지금 아파트 부지 중개했는데 컨설팅비를 3% 받았어요. 그럼 문서로 다 적어가지고 3% 받더라고요. 135억이래요. 그게 3%면 한 4억 정도 되겠죠, 대략. 4억. 오늘 저기 국회에서 국회 컨정기념관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 중개업을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친구 같이 있는데 또 오피스텔 하나 중개해달라고 연락 왔더라고. 거기서 어떤 의뢰인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 바로 앞에 있는 현대공인가서 거기서 참 잘합니다. 거기 내놓으면 아마 더 빨리 나갈 겁니다 하고 자기는 안 받더라고. 그래서 좀 야 오피스텔 0.9%인데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그 해봐야 쌍방 혼자서 다 단독 중개 해봐야 수수료 한 60만 원 되는데 골 아프고 내가 뭐 지금 4억 버는데 60만 원 그거 벌라고 하겠냐 이러면서 그 옆에 친절하게 말해주더라. 그 옆에 앞에 있는 중개업소 거기 내놓으면 참 잘합니다. 그 전문으로 오피스텔 하기 때문에 거기 내놓으면 빨리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도 처음에는 그 원룸부터 했대요. 원룸 수수료 20만 원짜리 하나 했는데 아가씨가 하나 해줬는데 밤 12시 돼서 형광등 다만 깨졌다고 와서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갈아주고 2시간 동안 헤매고 막 못 갈아가지고 그걸 못 해가지고 2시간 있다 새벽 2시에 들어가가지고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그 살지 왜 왔냐 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혼할 뻔했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룸 안 한다고 수수료 20만 원 받고 심심하면 막 맨날 오라고 해서 뭐 전기 다막 교환해달라고 이러니까 미치겠다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요청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 있다만 돼 있고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죠. 거부해도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그래 그냥 말로 합시다. 아이고 문서 적는 골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권장할 수 있는 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있다고요. 제가 아까 서식 없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는. 그 법정 서식은 없어요. 없는데 표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그 권장계약서가 표준 서식이 있다고요. 그 권장계약서 안 써도 되죠? 내 마음대로 그냥 계약서 만들어 써도 되니까 아까 현장 납사 확인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이게 일종의 중개계약서죠. 이게 내가 데리고 왔다는 게 입증되니까 이게 중개계약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나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그 권장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44페이지에 있는 그 전속 중개계약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말만 좀 용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제목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게 1993년도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에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전속 연예기획사가 없었습니다. 1993년도는 지금 93년, 2003년 한 20년 정도 됐죠. 도입된 지. 연예기획사는 지금 20년도 안 됐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급성장을 했죠. 그런 연예인들은 지금 전속 계약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출연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대요. 이제 SM 뭐 소녀시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계약금을 받으면은 만약에 위약금 다른 데에 갚으리고 이러면 위약금을 3배 물어야 되나 봐요. 5억 받았으면 15억 내놔야 된다고요. 만약에 위반하면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뭐 그 계약서에는 막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연애하다가 적발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별의별 게 다 있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죠. 나는 당신만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고 만약 다른 여자 눈을 쳐다보면 눈 빼도 좋다. 그런 거 지금 그 계약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그거는 무효입니다. 반사회 질서적이기 때문에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계약은 해도. 반사회 질서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103조 위반이라고.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잖아요. 그게 지금 뭐 영원히 당신만 사랑한다. 그런 거 아무리 각서 써줘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예, 지금 연예기획사들, 연예인들은 지금 전속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개업에서는 전속이 잘 되냐고 안 되냐고요. 한쪽에만 전속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 딱 A 개업 공유사한테만 내놓고 다른 데 안 내놓는 게 전속이죠? 한 군데만 딱 내놓는 게 전속이잖아요. 지금 전속 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내놓잖아요. 막 동네방네 다 내놓잖아요. 그 전속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전속을 하라고 시험에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2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전속을 하는 게 잘 팔린다. 그냥 일반 중개계약 여기저기 다 내놓는 게 잘 팔린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한 군데만 딱 내놓는 게 잘 팔린다. 여기저기 많이 내놓는 게 잘 팔린다. 시험에 나오면 전속을 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답해야 돼요.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여러 군데 내놓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더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지금 제 느낌도. 근데 이론적으로는 한 군데만 딱 내놓는 게 더 의뢰인한테도 유리하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한 군데만 내놓으면 그 개업공유사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개업공유사라고 정보를 공유해요. 근데 여러 군데 다 내놓으면은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자꾸 가격만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작업을 한다고요. 저도 권리금 작업하는데 따라가 봤는데 손님들 데려가가지고 뭐 아이고 비싸다 이렇게 비싸나 하고 뭐 깜짝 놀래고 다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의뢰인이 야, 내가 비싸게 내놨나 싶어가지고 개업공유사한테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어. 약한 모습 보인다고 1억이라고 하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럼 그 한 5천만 원밖에 원래 받기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 5천만 원을 해주세요. 권리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개업공유사가 그럼 뭐 더 받으면 제가 다 먹어도 됩니까?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만약 1억 받아가지고 이제 5천만 원 먹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예? 모든 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계약은 해도 여기 위반돼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금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받아가 먹으면 위반될 개연성이 높아요. 그건 순가중개잖아요. 그래서 위반이라고 그래. 그 순가중개에 해당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순가중개에 해당 안 되도록 하려면 컨설팅 계약 이런 걸 맺어야 돼요.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컨설팅을 해줬다면 위반이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이라는 게 타당성 분석인데 타당성 분석 근거를 여러 장을 막 한 몇십 페이지를 컨설팅 보고서를 교부했다면 몇 천만 원 받아도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버리면 수수료 아닌 것처럼 해서 받아도 그건 다 위반이죠. 실제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위반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까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44페이지 전속 중개계약부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